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단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지 못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 반도체주에 있어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죠. 모두 다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12월 넷째 주 첫 거래일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대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지금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리게티라던가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3거래일 동안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 안에서 1%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 지난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당분간 몇 주 동안 이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던 게 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영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6%를 넘어가면서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맵을 열어서 간밤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워낙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보합권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1.68%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정부가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2.49% 그래도 M7 안에서 큰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0.3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 4%가 채 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 오름세를 보이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3.69%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끈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 있는 지사 쪽에서도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연말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죠. 젯바운드가 성인 비만 환자가 이제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FDA의 승인이 있었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자세한 소식들 김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8% 상승하면서 19,76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3% 상승해 주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마감 직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16% 상승한 채 42,000선에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조기 폐장과 당일 휴일을 앞둔 뉴욕 증시. 간밤에는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주는 본격적인 산타랠리 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연휴로 인해 주중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밤에는 반도체주들의 선방으로 인해서 주가 랠리가 이어졌죠.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아직은 산타를 기다리겠다라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요. 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비영리 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7로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수는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1% 상승하면서 4.5% 넘겨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상승에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요. 3.1% 상승하면서 5,119포인트 만들었습니다. WTI 0.04% 상승하면서 배럴당 69.4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오늘 0.31% 상승하면서 255.27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255달러를 넘어섰죠. 전일장 거래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69% 상승하면서 139.67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동반 상승세에 이어서 지수 상승까지 견인을 했는데요. 한편 대만 타이베이에 새로운 본사를 건설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유일하게 하락세 보였는데요. 0.31% 하락하면서 435.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마감까지 낙폭을 줄여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1.66% 오늘 68% 상승하면서 194.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EU 항공사에서 구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0.06%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역시 오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2.49% 상승하면서 599.85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증권사 로젠블라트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메타 플랫폼스의 목표 주가를 811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27% 상승하면서 430.60달러 마무리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인도 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분기 배송량을 51만 5천 대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AMD입니다. 오늘 4.52% 상승해 주었는데요. 역시나 증권사 로젠블라트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AMD는 CPU 및 GPU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엣지 AI 추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로젠블라트는 AMD의 EPYC 프로세서는 서버 및 데이터 센터 CPU에서 회사의 수익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들은 곧 출시될 GPU 파이프라인이 하이퍼스케일 채택과 칩넷 확장성을 통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로젠블라트는 AMD가 AI의 세속적 추재와 더 광범위한 BAI 시장 회복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25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 분석가들은 AMD의 경쟁이 치열하고 주기적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실행상의 실수나 경기 침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D-Wave 퀀텀입니다. 26.55% 정말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D-Wave의 주요 주주인 퍼블릭 섹터 펜션 인베스트먼트 브로드는 회사의 보통주 1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주식은 평균 가격 6.68달러에 매각이 됐고요. 총 거래 가치는 약 668만 달러였습니다. 이번 매각은 상당한 가격 변동성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고평가된 상태로 거래가 됐지만 지난 6개월 동안 455%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최근 벤치마크 등 많은 증권사들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흐름은 양자 컴퓨팅 부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D-Wave 퀀텀은 주식 공모를 통해서 1억 7,500만 달러를 조달해 재무적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구 개발 지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마트입니다. 2.05%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월요일 월마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 일정 관리 플랫폼인 브랜치 메신저가 배달 기사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예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건데요.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는 이 계좌를 꼭 사용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CFPB는 월마트가 거짓 약속으로 불법 계좌를 개설했고 100만 명이 넘는 배달 기사들이 이용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쓰레기 수수료 수입을 빼돌렸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월마트는 배달 기사들의 동의 없이 이 계좌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들이 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며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지연되거나 수수료를 내게 해서 $10,000가 넘는 수수료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브랜치는 CFPB가 제기한 소송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송은 법률과 사실을 다르게 적었고 CFPB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헤드라인은 미국 선박법 발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일단 잠깐 어제 우리 증시를 짚어보자면은 미국의 선박법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조선주라던가 조선기자재가 꽤나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박법 지금 글로벌적으로 조선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미국의 조선 선박법이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 그러니까 항공으로도 수입이 되지만 대부분 본다고 하면은 선박으로 이제 수입되는 운송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한 80척,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재화의 양을 본다고 하면 2% 정도로 이제 미국의 그 선적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항상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300척 가까운 이 미국의 선적을 좀 이용해야겠다라는 의견이 그 전부터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좀 발휘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이제 올해도 끝나잖아요. 이제 미국 의회도 회기도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 다수 양당을 통해서 이걸 발의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미국이 항만과 이 선적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이제 이런 발의가 약간은 좀 가결될 수 있지만 이런 양당 쪽에서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이 발의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법 자체가 미국 안에서 자체적인 이 상선 해운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약간의 좀 그 지정학적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는 상황이 우선 그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항만, 그러니까 전투기 어떤 그 기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어떤 중국 쪽의 선적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산적인 이 다주,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상승단을 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혔고 이 전략 상승단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에서만 미국에 있는 조선 기업들이 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이 조선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크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은 한국의 조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까지도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낸 데 있어서 항상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있을지언정 항상 그 안에 숨겨진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이유 자체가 뭐가 될까요? 우선 일단은 미국 자체적으로 이 조선이나 어떤 배를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이 조선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 조선을 만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뭐 그전에 조선 쪽에서도 MRO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그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미국 쪽에서도 이 중국 견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상승단에 대한 조건 자체를 건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와 좀 일본이 이 전략 상승단의 그 신청이나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두게 지금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약간 하청으로 맡기는 산업이 많지만은 특히 절대적인 부분이 이 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의 조선에 대한 기술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전에 돈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뭐 반도체나 이쪽 자동차 쪽은 자국 보호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많이 신경을 썼지만 조선 쪽은 이 캐파가 좀 크고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조선 쪽에서의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많이 좀 의식을 하고 이 부분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서 이 전략 상승단을 좀 꾸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조선소 전체에서 이 발주된 이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뭐 캐파를 감안한다면은 외국에서 이제 건조 선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해운 상선에 대해서는 현재 두 나라가 어떤 관계 위치에 있는 건가요? 우선은 밀리긴 밀려요.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캐파가 우리나라도 약간의 좀 중국과의 그런 좀 관계가 이 어떤 조선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결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조선적인 어떤 기술력 싸움은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중국에서도 이 조선이나 또 이제 해외 물동량을 봤을 때도 이 중국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그 미국은 좀 약간 좀 열등 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약 동맹이나 어떤 전략적 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지금 캐파를 많이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교통부 장관이나 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 조선업에 대해서 강화의 방침을 계속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에서 이 조선을 좀 생산하는 건조 능력까지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본격적으로 발의된다고 한다면 이런 법안의 조선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뭐 칩스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 중국 조선과 뭐 다른 또 섹터 쪽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선,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에서 되는 이제 상선 쪽에서의 외국에서 수리할 때의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다른 우려 국가에서는 그 세금을 지금 200%까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쪽에서의 이 수리했을 때 세금 50% 매기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50%를 이 동맹 국가에서는 세금을 이 폐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 뭐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이 조선에 대해서 캐파를 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종목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게 좀 주도를 했을까 살펴봤더니 역시나 브로드컴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고요. 엔비디아까지 함께 포함이 됐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도 가장 탑픽 종목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까지 추천 종목으로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다른 IB 쪽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목표 주가 자체가 지금 $300까지 높여 잡은 쪽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는 아무래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가 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는 다시금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엘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 지연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브로드컴의 어떤 급등하는 최근의 부분은 이제 AI 칩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의 기회 부분은 뭐 엔비디아가 필두로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브로드컴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AI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이 구조 자체가 이제는 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 퍼져 나간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진짜 엔비디아는 그전에 뭐 GPU를 중심으로 좀 약간 독점적인 좀 위치를 좀 가졌던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AI 칩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향 추정은 계속하고 있지만 뭐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예전만큼은 높진 않아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뭐 엔비디아나 이 뭐 브로드컴 아직까지도 저는 그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많이 올라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키 맞추기 주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XPU라는 새로운 칩 개발을 지금 브로드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시장 점유율은 확대가 뭐 되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이제 AI 칩에 대한 성장 캐파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전부 다 어떤 실적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뭐 전력 소모가 뭐 좋고 효율性높잖아요. 뭐 GPU나 이런 부분을 GPU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경쟁력 같은 경우가 단순 하드웨어 기술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 그전에 어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이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기술 쪽에서도 강점을 가졌지만은 엔비디아에 좀 가려져 있었던 느낌은 분명히 좀 있어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엔비디아에 있던 뭐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엔비디아와 관련된 AI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브로드컴으로 약간 좀 이전되는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어떤 반도체 뭐 제조 그 기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기술 기업으로 브로드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참 이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좀 뭐하긴 하지만 두 기업 다 저는 향후에 더 주가적인 측면과 매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두 기업 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의 좀 그 두 번째 섹터 쪽에서의 머물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유망한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이 브로드컴이나 이 엔비디아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반도체 섹터는 뭐 내년에도 역시나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바로 애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3% 조금 더 넘어가게 된다면은 드디어 시가총액 전 세계 최초죠. 4조 달러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애플 자체를 뜯어보니까 지금 그렇다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 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는 2분기, 3분기 동안 지분을 무려 25%가량 뺐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정말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구나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다른 의견을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자체가 뭐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게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구매자들의 소비력이 약화가 되거나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된다면은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상반된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보셨을 때 애플 아직까지 큰 모멘텀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약간 그래요. 보면은 이제 애플의 이제 매출에 대한 증가는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자릿수라는 부분도 약간 좀 초반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시겠지만 아이폰 16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이제 AI를 탑재한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그 기능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반에는 이제 관심이 좀 많았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뭐 갤럭시도 그렇고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출시되는 게 결국은 구매자들이 이제 교체를 하면서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이번에 또 이 AI 쪽에 대한 기능 탑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 수요를 좀 많이 이끌 거라고 기대가 좀 컸지만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어떤 맥이나 뭐 아이패드에 대한 이 판매 속도도 그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애플도 그 수혜는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AI 쪽에서의 이 기술력,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기술력을 본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에 비해서 애플이 약간 좀 뒤처진 느낌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적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주가가 저는 키 맞추기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플의 주가도 같이 가는 느낌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오픈 AI나 뭐 챗 GPT 이쪽에서의 기기에 대한 부분이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이제 평가를 좋게 받을지 부분은 좀 가야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 아이폰을 많이 쓰는 앵커님도 지금 뭐 어떤 폰 쓰세요? 저도 아이폰 15 맥스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도 저도 주위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욕구가 오히려 지금 애플의 또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네. 더 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디자인 쪽에서의 그 치중을 많이 하는 상황이지 애플의 그런 AI 쪽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 욕구는 약간 좀 저는 절제돼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폰을 쓰는 이 구매자들의 이런 인식이나 이런 수요 부분을 어떻게 좀 바꾸는 부분을 이제 내년에 어떤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애플의 어떤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 애플 쪽에서의 이 아이폰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어쩔 수 없어요. 애플도 지금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약간은 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플 지금 주가 상승을 올리고 있는 뚜렷한 모멘텀 자체는 부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더군다나 일단 아이폰, 일단 정반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찍혀야지만 그 이슈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지금 애플 AI를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또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AI 기술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과 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번 주에 가장 이슈 있었던 종목이죠. 나이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CEO를 교체를 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조금 더 뛰어넘는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나이키 CEO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당분간은 프로모션이라던가 할인을 조금 더 없앨 것이다, 자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진을 꽤나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이벤트까지 사라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차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나이키의 CEO의 판단이 과연 단기적 측면 그 넘어서 장기적까지도 영향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제 한 30%까지 빠졌잖아요. 그만큼 어떤 나이키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이 정체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할인 판매나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이 필요한데 이 할인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 나이키의 어떤 그 이미지를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 판매에 대한 자체가 어떤 이제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 전으로 이제 원점을 회귀하려는 좀 느낌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포츠 의류 자체 기업들이 다른 어떤 이제 또 이제 뭐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중국 쪽에서의 저가 브랜드나 또 이제 그런 쪽에서 다양화되는 측면이 내서 좀 많이 밀린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저는 크게 뭐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화해야겠죠. 제품 판매나 또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저가 브랜드에 대한 공세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할인 판매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부분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진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품목 개발이 1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을 중단을 하겠다, 줄이겠다. 이 나이키의 이미지를 원점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워낙 고퀄리티의 싼 그런 제품들이 워낙 많이 시장에 풀리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 품목에 변화를 줘서 어느 정도 지금 변화를 크게 줘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의 이렇게 할인을 어느 정도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첨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이른바 기초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신, 전력망, 여러 산업의 핵심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레거시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 및 관행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인공지능 칩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비행기, 의료기기 및 통신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게 되는 건데요.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6일부터 이번 조사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해 1년 내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조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사가 보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데 새롭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세계적 자유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던 2019년의 주제를 다시 거론한 겁니다.
덴마크는 이를 재빨리 거부했습니다. 이 섬은 이미 미국 공군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갈등은 북극과 북대서양 사이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을 미국과 나토에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의 미국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워리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간의 관계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린란드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게시글에 이메일로 답을 했습니다. 이 섬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 주가가 2016년 선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W 은행지수 BKX는 2025년 11월 최고치에서 10% 하락한 반면 S&P 500은 같은 기간 동안 1%만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규제 여건이 개선되고 M&A, IPO, 대출 확대 등 고객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하락을 투자자들에게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BOA는 은행 주식은 팬데믹 이전의 12배에서 14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 부문이 더 밝은 수익 선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부문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BOA는 앞으로 대출 증가율이 반등하려면 거시경제 정책의 안전성과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연방기금 금리가 은행 주식 실적을 뒷받침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초저가 품목으로 경쟁하는 하울 섹션을 조용히 모바일 앱 상단에 추가했습니다. 초저가형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의 테무와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직접 배송되는 초저가 품목을 위한 모바일 전용 섹션을 만든 겁니다. 하울은 중국의 PDD 홀딩스와 같은 앱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해 아마존이 취한 대항마로 여겨지는데요. 테무와 마찬가지로 9.98달러의 운동화, 2.99달러의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합니다.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제공되고 장바구니에 담은 금액이 커질수록 할인폭도 점점 커지는 방식인데요. 다만 그만큼 배송 속도는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성장해온 저가 시장에서의 기회를 엿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파업이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의 36개 항구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항구에서 자동화를 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빅테크들의 주도로 미국 증시는 호황을 누렸지만 소매업종에선 다수의 유명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찬바람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2일 재취업 컨설팅 업체 CGC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이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만 14,00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소매점들의 타격이 극심했습니다. 이 리서치 업체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는 7,100여 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소매업종이 활기를 띠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스피릿항공도 지난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스의 미국 법인 역시 지난달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유명 플라스틱 밀폐용기 업체 타파웨어, 할인 소매업체 빅로츠, 주류업체 스톨러 등도 올해 파산 보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NN은 올해는 많은 유명 기업들과 그들의 수익에 잔인한 한 해였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었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데이터 센터형 가스 발전 수요 증가 가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 추가 투자를 한다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특화가 된 데이터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와 달리 정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사진을 보자면 이게 데이터 센터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보는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세하게 주요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정도로 특징을 좀 모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자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CPU보다는 GPU라던가 TPU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CPU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웹서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장치입니다. CPU는 한마디로 이 컴퓨터에 있어서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넘어서 이제 GPU가 더 높은 버전, 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는 3D 모델링이라던가 게임 그래픽 처리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고 AI에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게 바로 TPU입니다. 구글에서는 아예 이 AI 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TPU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AI 쪽을 바라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력 소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에너지 효율 쪽으로 굉장히 극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있어서 2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엔 대규모로 데이터를 학습한다. 한마디로 학습이 맞는데요. 정말 예로 쉽게 들어보자면은 수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계속 골라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만 장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강아지 사진을 찾아봐 혹은 고양이 사진을 찾아봐 이렇게 학습 명령을 내리는 걸 이제 실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 자체가 워낙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부지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훨씬 더 싼 지역 그리고 땅값이 싼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버지니아라든가 애리조나 쪽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투자에 계속해서 주도를 하면서 2024년부터 내년까지 설비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메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함께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SMR 스타트업이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았던 이 카이로스 파워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이 전력에 있어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고 추가 투자까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전력산업 AI 수요로 수혜를 봤다. 이 말인즉슨 전력사업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전력 설비라던가 전선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의 수혜를 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는 생성형 AI가 초기 투자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로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